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진입니다. 오늘 2022년 증권업 연간전망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발간된 증권업 연간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매크로부터 좀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강세장이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세장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세장이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월간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기연초 이후로부터 매월 상승을 하다가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약세장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래대금도 감소를 하고 있고 신용공여 잔고도 감소를 하고 있고 금리는 튀어오르고 있고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 8월 증권업 먼슬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증권업의 상승 사이클이 아무래도 약세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8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증권업이 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의 부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증권업에서 IB의 비중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뭐 작년 이후로는 오히려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항상 강세장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고, 그래서 증시가 뭐 급락을 하지 않더라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그거에 따라서 브로커리지의 수익이 많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도 사실 이게 횡보를 할 때는 사실 돈을 잘 못 법니다. 오히려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날 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에서는 위탁매매 수수료율하고 거래대금만 나와 있어서 브로커리지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브로커리지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보면 브로커리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리테일 신용공여 이자 이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Q는 저기서 거래대금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차트에서 수수료율 하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국내 수수료율은 사실 2000년 이후에 키움증권 출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해외 수수료는 그래도 좀 방어가 잘 되고 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수수료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폭증을 하다 보면 그 시장 확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통 가격 경쟁이 발생을 하고요. 가격 경쟁이 한번 발생을 해서 수수료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이제 거래대금이 빠질 때는 그 점유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가 빠지고 Q가 빠지니까 일단 위탁매매 수수료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테일 신용공여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앞에 차트 중에서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신용공여 잔고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이랑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지부진한다 혹은 뭐 빠진다라고 하면 신용공여 잔고도 더 오르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9월 12일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법정 한도랑 자체 한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법정 한도보다 낮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한도를 기준으로 90% 미만으로 관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구두로 지침이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공여 잔고를 이렇게 추가로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쪽은 그렇게 해서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 다음에 ELS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시가 올라야 좋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야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죠. 오른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특히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채권 평가소원이 좀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시가 그러니까 보통 ELS 가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뭐 처음에 가입했을 때보다 뭐 90% 혹은 95% 이내에서 증시가 유지가 되어야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근데 이 ELS라는 게 사실 조기 상환이 많이 될수록 증권사한테는 트레이딩에 기여가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조기 상환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만큼의 이익을 미스하고 지나가는 게 되는 구조라서 이 증시가 일정 수준 꾸준하게 유지가 되든지 오르든지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해서 뭐 낙인이 발생을 할 우려가 생기고 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포지션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커집니다. 그 사례가 이제 작년 1분기 때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증권사들 트레이딩 손익이 많이 깨졌던 그런 뭐 경험이 있고, 그게 이제 ELS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증시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줘야 트레이딩도 좋다 이런 건데, 일단 약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PF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2012년에서 14년 때도 지금하고 좀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강세장이 종료된 다음에 약세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브로커리지나 트레이딩이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2년에서 14년이 좀 유사한 양상이었고요. 근데 이 부진을 깨고 다시 상승 사이클을 찾았던 게 PF의 고성장이 있으면서 가능했던 일인데, 상황이 또 12년에서 14년하고 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2019년 이후에 PF 관련된 규제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보여줬었던 그런 PF의 고성장,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2018년, 2019년 약세를 보였지만 이익은 증가를 했던 그런 거를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PF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뭐 시장이 못 커도 자체적으로 MS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추가 확대 여력을 나타낸 게 밑에 차트입니다. 이게 좀 차트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채무보증 상한선은 100%고, 그러니까 자본 대비 100%고, 그 다음에 구 NCR 비율 하한선은 150%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채무보증은 자본 대비 100%까지밖에 못 늘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차트에서 보시면 회색 바가 높을수록 약간 불리한 건데, 메리츠증권은 지금 턱에 쳤죠. 그래서 추가로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원래 삼성증권이 확대 여력이 좀 높았었는데 작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 확대 여력이 다른 데 비해서 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H투자증권은 자본 대비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보셔야 될 게 구 NCR 비율이다라는 건데요. 이 구 NCR 비율은 자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쓰고 있는 건 신 NCR 비율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신용평가사에서는 아직도 구 NCR 비율로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율이 150%를 깨고 내려가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자본분의 위험 자산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이 PF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이 PF의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NCR 비율이 하한선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미래나 NH 같은 경우에는 PF를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키움증권도 여력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키움은 애초에 PF보다는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에 좀 더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양증권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 NCR 비율 거의 300%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대비 PF 비중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대 여력이 크고, 그 다음에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의 이익 민감도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한양증권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